유령, 빙의,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 전반은 언제나 사람들을 둘러 갈라놓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분명 존재라고 확신하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전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논쟁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지나가는 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미지로 남아있던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의 유령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남기고 스스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 말만 들어도 설마 하면서 눈썹부터 올라가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판단은 잠깐만 미뤄두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녀의 미제 노트 파일에서 다룰 사건은 바로 테레시타 바사 사건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드리는 면책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그 누구에게도 불경하거나 무례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작되었으며 제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여러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안내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에는 전반적으로 큰 콘텐츠 경고 요소는 많지 않지만 폭행에 대한 짧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내용을 접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1970년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48세였던 테레시타 바사는 그곳에서 살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1929년 필리핀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평생에 걸쳐 그녀는 음악을 깊이 사랑했던 인물이었어요. 가족과 부모님 모두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테레시타는 피아노를 배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습했어요. 언젠가는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꿈을 간절히 품고 있었죠. 누구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녀 역시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 필리핀에서의 그 길은 너무나 험난했어요. 어렵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0대 내내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했고 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원하는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접어들었을 때 테레시타 바사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립니다. 필리핀을 떠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이주한 것인데요. 대학에서 음악 과정을 수강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을 갖춘 뒤 음악 관련 직업을 얻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녀는 결국 음악 관련 학위를 취득해요. 이제는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며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죠. 학위를 손에 쥐었으니 음악 직업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음악 관련 일을 구하는 것은 필리핀에서만큼이나 어려웠죠. 결국 그녀는 당분간 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음악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죠. 그렇게 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호흡기 치료사가 되었고 맡은 일에 능숙한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삶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에 대한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더 많은 자격을 얻기 위해 박사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긴 교대 근무를 하며 스트레스가 큰 의료 현장을 버텨냈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박사학위를 위해 공부하고 논문을 준비했어요. 박사과정을 밟는다는 건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녀 역시 지도교수와의 상담, 연구 계획 수정, 끝없는 자료 조사 속에서 수없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한 번, 아니 여러 번 꿈 앞에서 돌아섰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일과 학업 외에도 그녀는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 레슨을 해주었어요. 음악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열정을 혼자만 간직하기보단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테레시타는 정말 근면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안주하지 않았고 늘 더 나아지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낙관적인 태도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죠. 병원 동료들 역시 그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어요. 조금 조용한 편이긴 했지만 아마 그만큼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잡담을 나눌 여유조차 없었을지도 모르죠. 동료들이 그녀를 조용하다고 여겼다는 건 어쩌면 그만큼 성실했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테레시타 바사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평범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7년 2월 21일 한밤중이었습니다. 테레시타 이웃 중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고 아파트 건물 중 한 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기는 한 창문에서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를 목격한 이웃은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으로 급히 출동해 15층까지 뛰어 올라갔고 불길은 그 층의 한 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였어요.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소방관들은 결국 문을 발로 부수고 진입해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어요. 화염은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잦아들자 타고 있던 것이 매트리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거실 중앙에 놓인 매트리스 하나가 불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이 더 약해지면서 매트리스 아래에 무언가 커다란 덩어리 같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이 완전히 진화된 뒤 경찰이 매트리스를 뒤집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옷이 벗겨진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죠. 그녀의 가슴에는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날카로운 흉기가 꽂혀 있었고 이는 곧바로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인은 가슴에 가해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상처였어요. 범인은 흉기를 그대로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시신을 매트리스 아래에 두고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곧 신원은 48세의 테레시타 바사로 확인돼요. 그녀는 자신의 집 안에서 매우 가학적이고 잔혹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요. 피해자의 몸에 흉기를 그대로 남겨두는 행동은 특정 유형의 살인자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범죄에 성적인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시신 바로 옆에 한 무더기로 놓여 있었고 마치 공격자가 옷을 벗겨 바닥에 던져버린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부검 결과 폭행이나 직접적인 성적 폭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성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범인이 신체적 접촉 없이도 어떤 형태의 왜곡된 만족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로 둔 것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시신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한 모습으로 남겨두는 것, 그 자체가 범인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하지만 테레시타의 삶에는 뚜렷하게 의심할 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질투심에 사로잡힌 전 남자친구도 없었고 빚 문제도 없었으며 약물과 관련된 문제도 없었어요.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정황도 없었죠. 말 그대로 평범한 48세 여성, 평범한 직업, 평범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평범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내부를 수색했을 때 집 안은 상당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도 사건이 잘못되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일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건이 도난당한 뚜렷한 흔적이 없었어요. 귀중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TV 같은 물건도 사라지지 않았죠. 1977년이었는데 그 시절 TV는 꽤 귀한 물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현장은 심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분명하게 털린 집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매우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강도의 실패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파트 안에서 특정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죠. 어쩌면 범인은 테레시타에게서 꼭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아파트에서 몇 가지 단서를 확보해요. 그중 첫 번째는 테레시타의 자필로 적힌 작은 메모였는데요. 거기에는 AS를 위한 극장 티켓 구하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제는 경찰이 AS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테레시타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AS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극장 티켓이 무엇인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이름과 연결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혹시 AS가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함께 극장에 가기로 한 사람이었을까요? 정확한 건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죠. 그리고 이 메모와 연결될지도 모르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어요. 테레시타의 한 친구가 경찰에 말하길 테레시타가 사망하기 전날 낮에 통화했을 때 그날 밤 어떤 남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만 데이트라기보다는 그냥 남자가 집에 올 거라고 언급했던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그 말이 떠올라 경찰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혹시 AS일 가능성도 있었겠죠. 경찰은 어떤 단서든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뚜렷한 용의자도 없었고 결정적인 단서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추가 진전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테레시타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경찰에게 연락해요. 그녀의 이름은 램이었고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서 사이가 좋았고 레미는 테레시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레미는 이것이 단순한 슬픔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레미는 테레시타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사망 직후부터 계속해서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꿈에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계속 떠올리다 보면 무의식에서도 등장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거라고 여겼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꿈에서의 방문을 넘어 레미의 몸을 완전히 빙의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레미와 그녀의 남편 호세는 경찰에게 테레시타가 레미의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레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호세가 같은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가가 보니 악몽을 꾸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호세가 여보 괜찮아? 라고 묻자 레미는 잠결에 필리핀의 모국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는 레미와 호세 그리고 테레시타 모두가 유창하게 구사하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레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입은 분명히 아내의 것이었는데 소리는 전혀 달랐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를 죽인 남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세는 그 순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고 있지만 아내가 아닌 누군가가 말하는 느낌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설명은 빙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레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테레시타 바자입니다. 호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테레시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내의 직장 동료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호세는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테레시타는 자신의 살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자신을 죽인 사람이 처벌받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의 이름은 엘렌 쇼울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레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레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호세가 들었다는 말들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죠. 두 사람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악몽이나 잠꼬대였다고 넘기려 했어요. 위롱이나 빙의 같은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레미가 낮잠을 자는 동안 또다시 테레스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경찰에 가지 않았느냐고. 자신이 범인의 이름을 알려줬는데도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호세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빙의 이야기만 듣고 경찰에 갈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앨런 쇼어리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러자 테레시타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해당한 뒤 앨런이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훔쳐서 여자친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만약 그 보석이 여자친구에게서 발견된다면 그것이 곧 증거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사건 이후 레미와 호세는 결국 경찰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상대로 경찰은 유령 이야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사실과 물적 증거, 그리고 법적 절차로 움직이니까요. 빙의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였던 조 스타큘라 형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레미와 호세가 경찰서를 떠난 뒤 형사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조사라도 해볼 것인가. 하지만 다른 단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앨런 쇼얼이라는 이름은 경찰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AS를 위한 극장 티켓 구하기라는 그 메모요. 그 AS가 앨런 쇼어리의 이니셜일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앨런 쇼어리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 폭행과 강도 전과가 있었어요. 이건 사건의 몇몇 요소와 맞닿아 있었죠. 집은 어질러져 있었고 보석은 사라졌으며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지만 성폭행의 증거는 없었죠.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연관성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앨런 쇼어리가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경찰은 병원으로 가서 그가 테레시타를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둘 사이에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앨런은 병원 기술자로 일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을 오가며 일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앨런과 테레시타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치면 가끔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 함께 일하는 동료도 아니었으며 따로 어울리는 직장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병원에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직원 몇 명이 경찰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테레시타가 앨런 쇼어리에게 자신의 TV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TV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앨런은 병원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특히 살해가 일어난 바로 그날 밤 무언가 약속이 잡혀 있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즉 AS, 앨런 쇼어리가 테레시타의 집에 와서 TV를 봐주기로 한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처음에는 빙이라는 다소 의심스러운 출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앨런 슈얼이라는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에게 불리한 정황이 하나둘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직접 그를 찾아가 대면 조사하기로 했어요. 경찰은 앨런의 아파트로 찾아가 집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의 여자친구도 함께 있었어요. 앨런은 별다른 동요 없이 경찰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는 대화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테레시타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끔 얼굴을 본 정도일 뿐이라고요. 살해 당일 밤에는 여자친구와 집에서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죠. 경찰이 테레시타 바사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 한 명은 여자친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꽤 잘 차려입은 상태였고 여러 개의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죠. 경찰은 이미 살해 당일 보석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착용한
설명한 보석들을 눈여겨봤습니다. 그중 몇 개가 테레시타의 것으로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경찰 모두 그 상황 전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앨런에게 경찰서로 함께 가서 조사를 이어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당신은 테레시타의 집에 간 적도 없고 갈 계획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TV를 고치러 가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살해 당일 밤에 그녀의 집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압박했어요. 그러자 앨런은 결국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 맞다. 그날 밤 TV를 보러 가기로 했었다. 라고 인정했죠. 그는 실제로 그날 저녁 테레시타의 집에 갔고 TV를 살펴보긴 했지만 자신이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복잡했거나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자신의 집에 전기 문제가 있었고 여자친구를 어두운 집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던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 경찰이 여자친구에게 그 알리바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그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죠. 무슨 전기 문제요? 라고 되물은 겁니다. 믿겨지나요? 파트너의 알리바이가 이렇게 허술하게 어긋난다는 게요. 생각해보면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여자친구가 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자친구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어요. 당신이 협조해 준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최근에 앨런이 당신에게 보석을 선물한 적이 있나요? 여자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네, 2월에 몇 개를 받았어요.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2월은 바로 살인이 발생한 달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보석을 모두 경찰서로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테레시타의 가족을 불러 그 보석들이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보석을 모두 제출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테레시타의 가족을 불러 하나씩 확인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살해 당일 사라졌던 세 점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앨런 쇼어리가 그 보석을 훔쳐 여자친구에게 건넸다는 정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방금 살해한 사람의 몸에서 보석을 가져와 그것을 선물이라며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뒤틀린 행동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범행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선을 크게 벗어난 행위임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앨런 쇼어리를 향한 증거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역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점점 더 자주 그를 불러 조사했고 비록 모든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앨런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테레시타 바사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은 마치 살인 피해자 자신의 영혼이 길을 안내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전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으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설명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조금 더 회의적인 쪽에 가까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령이나 빙의 현상을 그대로 믿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더 궁금합니다. 아직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기대됩니다. 빙의 이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해요. 어쩌면 레미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덜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걸 어떻게 경찰에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건 아닐까 하는 거죠. 혹시 앨런 쇼어리를 직접 고발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빙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보를 전달한 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설명이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미는 테레시타, 앨런과 같은 병원에서 일했으니 무언가를 우연히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앨런과 직접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특히 보석을 시신에서 가져가 여자친구에게 줬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너무 구체적인 정보 아닐까요? 그런 디테일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결국 앨런의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처음부터 강도질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TV를 고치러 간다는 명분이 있었고 테레시타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 그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월세도 밀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TV를 고치러 가는 척하며 범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테레시타를 살해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했어요. 집안을 둘러보며 훔칠 것을 찾기도 전에 그녀를 먼저 공격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머릿속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이미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앨런은 범행 후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이 사건을 성적인 동기가 있는 범죄처럼 보이게 꾸몄다고 말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의 주장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는 테레시타를 살해한 뒤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겨 성범죄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시신 위에 매트리스를 덮어 두었습니다. 이미 그녀가 숨진 뒤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뒤엎고 가져갈 것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대목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가 그날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현금 30달러, 하나 45,000원, 그리고 그녀에게서 떼어낸 보석 3점이었습니다. 테레시타 바사는 단지 30달러, 45,000원과 보석 몇 점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거였죠. 월세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여자친구에게 줄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겁니다. 정말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앨런 쇼어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첫 번째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량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유죄를 번복하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백 영상과 서명된 진술서까지 남겼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나는 무죄다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첫 번째 재판은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영혼이 친구를 통해 나타나 범인을 지목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기묘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이 누군가를 교묘하게 누명씌우는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빙의 되었다. 범인은 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빙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첫 재판은 판결 불일치로 끝났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재판에서 앨런 쇼어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량은 1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숫자 그대로 14년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짧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14년이라뇨.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모범수 감형 등으로 형기가 4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그는 4년만 복역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분노가 치어오릅니다. 사람을 살해했는데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지냈다는 이유로 형기의 4분의 1만 살고 나온다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어쨌든 앨런 쇼어리는 현재 출소한 상태인데요. 단 4년 만에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하고도 독특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기묘한 전개는 오랜만이라 여러분의 생각이 더욱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빙의가 실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한 잠꼬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보석도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레미가 어떤 방식으로 그 정보를 알게 되었든 간에 그녀의 말은 결과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친구의 살인 사건이 해결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 전만큼은 분명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